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삽자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2009 개정 과정에 대해서 즉 교과 과정이 좀 바뀌기 때문에 나는 수학 능력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더더욱 걱정을 많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확한 팩트와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2009 개정과정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이 이전에 6차 교과과정, 7차 교과과정, 그 다음에 7차 개정과정, 그래서 2009 과정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끝까지 화면을 끄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트 1. 자,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치시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한국과학장학재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공지사항에서 연구보고서를 봅니다. 자, 지금 135번이죠. 135번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학 교과 내용 양을 20% 줄인다. 줄인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2009 개정 과정을 하게 되는 가장 주된 목표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학능력 시험에 어떻게 연관됐는지도 일단 살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말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봤다라는 겁니다. 자, 6차 교과 과정은요. 2003년도 11월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을 때까지가 바로 6차 교과 과정이었었어요. 자, 그때 출제를 볼 것 같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바로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동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2002학년도 거를 봤어요. 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문계는 수리, 그때는 수학이라고 쓰지 않고 수리라고 썼어요. 수리에서는 뭐를 다루냐? 공통수학, 즉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공통수학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수학 1, 수학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이 이 인문자연의 공통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공통수학에서 출제됐고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다뤘던 수학 1과 그 다음에 수학 2는 진짜 기본기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결국 난이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서 결정됐더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결정됐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차 교육과정을 갖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통수학에서 70%, 그 다음에 인문계 수학 1에서 30%, 자연계는 공통수학에서 50%,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20%, 수학에 30%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게 6차 교과 과정인데 그러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에 다뤘던 공통수학의 내용이 뭐냐? 이걸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을 때는 진짜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진짜 6차 교과 과정까지는 공통수학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수학 1이라든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전부 다 공통수학의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6차 때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의 이 한마디로 공통수학과 수학 1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봤더니 이런 비율로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21문제 70%가 공통수학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30%가 수학 1에서 나왔어요. 교육과정 평가는요. 절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번에는 7차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때가 사실 많은 수학 강사들이 운명을 달리했을 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목숨이 끝난 게 아니라 이때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수학 강사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6차 때는 없었던 게 새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네모칸에 쳐 있죠.
국민 공통 기본과정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학 1에서 그때 인문계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영이라고 불렀고 자연계는 가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30문제가 수학 1에서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출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1과 수학 2와 선택 과목의 총 3권의 책에서 출제가 되게끔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6차 교과과정의 내용, 즉 이때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뭐라고 불렀냐면 7차에서는 10가 10나라고 불렀어요. 6차 교과과정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공통수학이라고 불렀는데 7차 교과과정에서는 10가 10나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서 1, 2, 3, 4 나가는 것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10입니다. 그래서 1학기면 가, 2학기면 나. 그래서 10가 10나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때 언론에서는 이 7차 교과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수학능력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느냐, 이 박스에 쳐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수학 10가 나의 반영 형태가 매우 다양함에 따라 도형, 함수, 삼각함수 등 수학 1, 2와 연계돼 출제된 고난도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사를 놨어요. 그러면 기사는 누가 쓴 겁니까? 학원 강사가 기사를 갖다가 기자한테 넘겨준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학원 강사들이 정확히 분석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인 10과 10나가 많이 출제될 거라고 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였었어요. 이 내용은 국민일보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시험을 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요하다고 냈는지, 그리고 진짜로 중학 내용이 맞는지 그 말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7차 교과과정 처음으로 치렀던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자, 1번, 2번 전부 다 수학 1의 내용이에요. 행렬은 지금 없어졌지만 전형적인 수학 1의 내용이고 3, 4번 다 마찬가지죠. 네, 제가 쭉 볼게요.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어디 있었냐? 바로 18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행렬은 배우지 않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성분의 합을 구하라.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십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딱 두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왔어요. 그 하나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방정식 파트를 쭉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6번에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확언의 뜻을 안다. 2차 방정식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미지수가 있는 연립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이게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온 것은 딱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죠. 그때 2005학년인데 여러분의 삼촌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자다가 눈을 살짝 떴어요. 선생님이 근과 계수의 관계 설명하셨어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수학 능력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왔던 게 바로 연립부등식, 이 로그부등식 문제입니다. 이 로그부등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부등식의 내용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2차 부등식, 절대부등식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냥 단순한 2차 부등식 정도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번부터 30번까지 우리가 지금 인문계 문제를 알아본 거예요. 자연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1에 있는 내용만 출제됐고 국민 공통 과목이라고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된다. 시험 출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까 기사에는 그런 기사가 났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직접 출제와 간접 출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 간접 출제도 출제인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2003년 12월 2일 날 처음으로 예비평가를 치렀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간접 출제가 어떤 범위에서 나온다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학원 강사들은 어떻게 됐냐? 보통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쓸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1학년 부분이 간접 출제 범위인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6차 교과 과정이고 가장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냈기 때문에 7차 교과 과정도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교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월 2일 날 이 예비평가를 치렀는데 봤더니 그 많이 만들었던 교재를 다 버려야 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겠어요? 아깝겠죠? 그리고 단 책 한 권만을 인문계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원 강사나 학원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학원을 갔다가 그 책 한 권을 갖다 배우려고 1년 12달을 다니겠습니까? 누가 하루에 노량진에서 보통 수학 강사들이 1타임, 2타임, 3타임 하고 저녁에 7타임, 8타임 수업을 하는데 70분씩 수업에 수학일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 10가와 10나의 기본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수학 강사들이 수험생들한테 잘못된 길을 제시한 거죠. 좀 개인적으로 좀 장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1월달, 2월달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0가와 10나 일부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의 치렀던 시험은 지금은 거의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수능하고 유사하게 내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치르는 시험은 학력평가였어요.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게 되는데 수학능력시험과 괴리감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낸 거예요. 즉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더라는 겁니다. 6월에 평가원을 치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10가와 10나를 3달, 4달씩 했었던 그 수험생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를 많이 했겠어요? 돈을 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잃게 된 거죠. 이것은 그때 간접 출제가 뭔지를 갖다 판단을 잘못한 강사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학원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학원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학생들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7차 교과 과정에서 이제 6차 7자로 갔었을 때의 내용은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변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07 개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차 교과 과정 내에서 다시 2007년도에 앞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을 이렇게 치르고 교과 과정을 이렇게 바꾸겠다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 1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 두 개의 책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는 수학 1,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4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령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국민 공통 기본 과정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주 출제한다. 이때 7차 교과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2007 개정 과정에서도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간접 출제다. 즉 한마디로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은 그런데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배우겠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학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기본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확실하고 탄탄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런 문서까지 찾아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신뢰한다 뿐이죠. 그래서 제가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해마다 수학능력시험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10가와 10나의 내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항상 보여줬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아까처럼 아주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라든가 근각에서의 관계 이 정도 내용 말고는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는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인 법칙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문계는요. 2007 과정, 즉 2004년도부터 치른 수학능력 시험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사인 법칙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인 법칙이 나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코사인 제2법칙도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정작 수학능력 시험의 시험 범위인 부분은 등한히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돼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보는 말이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까지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사실 배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아까 내용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었고,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2014학년도 수학능력, 2007 개정 과정에서 마지막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아니죠. 마지막 바로 전이죠. 전전이죠. 그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수학 1의 내용, 2번 수학 1의 내용이에요. 3번, 4번 수학 1의 내용입니다. 5번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학 1의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를 보는 동안에 2007 개정 과정에서는 6차 교과과정에서 7차 교과과정 넘어올 때보다도 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이 시험에서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차에서 7차로 넘어오는 첫 해에는 그나마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더더욱이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나오지 않게 됐고 2007 개정 과정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가 배우는 것, 그 정도만 알아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룰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심화과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진짜 인수분해라든가 아니면 2차 방정식, 근과계수처럼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차 개정과정 2014년도에 치렀던 문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7차 교과과정에서 7차 개정과정으로 넣으면서 봤었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살펴봤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행렬이 있어서 난감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치르게 될 2009 개정과정 내용입니다. 이번에 2009 개정과정이에요. 자, 평가원에서 아직 예비평가를 치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평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과 똑같이 예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뺏긴 거에 대해서 통탄하겠습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은 약속을 무조건 지킵니다. 간접 출제가 됐을 때 이것을 절대 직접 출제로 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심오한 부분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에.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이 여태까지 했던 운영 방침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운영 방침을 믿지 않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기사, 제대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말들을 따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9 개정 과정에서 시험 범위가 가형, 즉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분 2와 확률과 통계와 기하 벡터입니다. 나형, 수학 2와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예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과정을 개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현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세대에서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고등학생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수학적 내용을 가르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부 양을 20% 줄인 겁니다. 인문계는 예전에 책 2권이었는데 이제 책 3권이니까 뭐 한 학기치 공부할 양이 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문계에서 교과 과정상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토대로 한 지수로그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로그 부등식이 인문계 교과 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와 지수로그 방정식과 지수로그 부등식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양은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다루게 되는 함수의 양, 즉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양보다 많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한테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인문계 학생들이 다루지 않았었던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량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렬 파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파트 전체 양이 확률과 통계에서 새롭게 수학능력시험 범위로 들어온 순열과 조합의 합보다 훨씬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책이 3권으로 늘었지만 양은 줄었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평가는 20%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지 책이 3권으로 바뀌었다 뿐인 거예요. 내용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자연계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자연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시험 범위에서 행렬 없어졌습니다. 행렬을 근간으로 하는 기하 벡터에 있었던 1차 변환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수학 2, 여러분들의 교과과정에 있는 수학 2의 내용이 수학능력시험 직접 출제 범위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미적분 1이 수학능력시험 직접 출제 범위에서 빠져버렸어요. 인문계는 대략 한 10% 정도 양이 줄은 것 같고 자연계는 한 30% 양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한 게 그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간다. 이거는 맨 처음에 제시한 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수학적 지식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부 부분 파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학능력시험의 범위도 한마디로 축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떤 블로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교육계에서는 고1 수학은 고3 수학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1 수학이 수능 수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라고 어떤 학원에서 쓴 블로그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학원이 학생들 등골 뽑아 먹자고 학원 계속 다니게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집중적으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수학능력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항식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어떻게 미분을 해 이런 말씀 하시지만 수업 시간에 50분 수업하는 동안에 한 25분만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듣고 있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고3 수학과 같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출제 부분이 아닌 것들을 기초로 깔고 출제하는 것이니까요. 출제 부분이 아닌 것을 기초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접 출제 범위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기본적이지 않고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내용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이 심화되어진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상술입니다. 이번에 어떤 뉴스에 어떤 그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간접 출제 범위를 소홀히 공부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과의 시험 범위는 수학 2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로 고1 2학기에 배운 수학 2 부분부터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고3보다 공부할 양이 한 학기 정도 늘어난 상태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은요. 의심받습니다. 왜? 지금 현행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범위와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범위의 내용을 알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말은요. 모른다라고 판단되든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젊은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수학은 위계적인 교과이기 때문에 이전 과목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수열 배웠죠? 수열을 배웠는데 사실 수열은 함수입니다. 수열의 정의가 뭐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예요. 하지만 함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수열을 모르지 않습니다. 유리함수와 분수함수를 잘 모른다고 해서 합성함수를 잘 모른다고 해서 등차 수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절대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등차 수열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부터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들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 패턴이 바로 등차 수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즉 수학능력시험 4점짜리가 요구하는 것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을 못한다고 해서 함수를 잘 못한다고 해서 수열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2 인문계는 시험범위입니다. 자연계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열 파트 자연계 시험범위 아닙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다뤄야 된다 이거죠. 수열의 극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열을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자연계 학생들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진짜 간접 출제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제가 가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짠짜라짠 하고 가서 60만 명 수험생들 전부 다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옆에 헤럴드 경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1 때 공부한 과목의 소홀해서는 이후에 배우는 과목을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수학능력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뒤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위의 내용은 교육과정 평가원이 낸 의견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학 교과 내용의 20%를 줄이겠다. 두 번째, 수학적 창의성을 갖다가 높이겠다. 이게 교육과정 대한민국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장을 대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사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곧 고3 수학이다. 아니면은 간접 출제 범위도 그걸 깔고 하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고1 때부터 학교 혹은 자신들의 인터넷 강의의 진도들을 차근차근 공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 학생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집이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 하게 되면은 진짜 수학 천재 왔다는 소리 듣는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고등학교 수학력 실력보다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걔네들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이나 적분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토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계산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계산과 암기를 토대로 해서 문제 푸는 것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토론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의성이 굉장히 결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간다 했을 때 한국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계 학생들보다 학력이 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학적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말자.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방법대로 교육을 진행하자라는 게 한마디로 2009 개정과정의 목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칠판에 써 있어요. 배울 학, 익힐습, 학습입니다. 이 학습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학습은 합니다. 자, 200년 전 1800년대죠. 1800년대 조선에서는 지식인들이 무엇을 공부했느냐? 논어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한 1015년 고려시 되겠네요. 그때 지식인들은 뭐를 공부했습니까?
논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삼국시대쯤 되겠죠? 그때는 뭐를 공부했습니까? 지식인들이? 논어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의 지식인들은 뭐를 했습니까? 논어를 공부했어요. 아니 논어는요. 거의 한 2400년 이상을 갖다가 중국과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공부했던 책입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경제 구조와 신분 구조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로 농업 생산과 그 하층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이 농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층부에서는 그 하층부가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적당히 배분을 하고 한마디로 굶어 죽지 않게 먹이기만 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 구조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고 살면 된다.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산업혁명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가 활짝 열린 시대예요. 한마디로 단순한 1차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걸로 사회가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만으로는 이 시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든가 이렇게 이 시대를 끌어가는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부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부 방법은 말이죠. 당연히 학습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지식을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내가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국가들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다? 네, 저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교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호도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조성하게 하고 그래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면서 부모님의 등골을 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제 말을 납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뭐가 있어요? 믹서기가 있죠? 그 안에 연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죠. 2010년도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3대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3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은행이에요. 여기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드만삭스에 지금 신입사원으로 원서 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 스탠포드, 버클리, 예일 이런 데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연봉 1년에 수십만 원씩, 수십만 달러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로 시험으로 딱 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받았던 경제학 이론과 경영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확실하게 일필휘지로 답 쓰고 나올게 하고 딱 고사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 당신의 몸이 연필만큼 작아져서 갑자기 믹서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황당하겠죠?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요. 황당하게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언제 믹서기를 사용합니까? 아침에 주스를 마실 때 믹서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믹서기에 빠졌다라면 동트기 전에 탈출하지 않았을 때 믹서기가 돌아가게 되고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믹서기의 사용 시간이 언제인지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믹서기의 작동 원리는 믹서기의 단추를 누르게 되면 전기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모터가 돌아가고 돌아가는 모터 위에 칼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믹서기의 작동 원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믹서기는 바깥에서 그 안에가 보여야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보이죠? 유리로 껍데기가 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믹서기에 관련된 사용되어지는 시기,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재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서 몸의 크기가 연필만큼 작아졌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탈출할 것이냐, 믹서기의 작동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컵을 깰 것이냐,
아니면 동이 트지 않게끔 할 것이냐. 네가 창의적으로 답을 한번 내봐라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 있겠죠. 2010년도 골드만삭스의 한마디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쓴 답이 바로 정답일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창의적인 해결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학원에서 써주는 대로, 학원에서 가르친 대로 쓰지 않습니까? 교수들은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단순하게 학원 강사가 수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그냥 따라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막 형광펜으로 줄치고 이거 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는 맞을 수 있겠지만 만점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나가야 할 방향은 말이죠. 자, 기출문제가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이 문제 풀어볼게, 문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단원을 배운다면 근본적으로 이 단원을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한 개념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단원에서 익힌 개념으로 어떤 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수학적으로 어렵게 주어진 표현이 주어집니다. 이 표현을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인문계에서는 이해력과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연계에서도 21이라든가 30번 문제에서 해결력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해력과 추론력이 없으면 고득점을 맞지 못하는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서 답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 하는 학습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는 학습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구해야 되고, 네, 말은 이렇지만 수학능 시험에 이렇게 인성교육이 나오진 않겠죠. 학생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학생의 핵심 역량이란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본적 지식 습득한 걸 토대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재가 사회에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추구하는 인간상, 기초 능력의 바탕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화면을 갖다 캡처를 떴어요. 자, 적분이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적분 원 배우셨죠? 적분이란 뭐예요? 그럼 뭐 적분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난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분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입니다.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할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뭐예요?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오, 선생님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은 직사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거죠.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기본이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다?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하겠다는 게 바로 적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려다 보니까 뭐의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수열의 합, 시그마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다루기 전에 수열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들은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고 곡선은 뒹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과 어떤 도형이 이룬 부분의 면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직사각형들은 선분들로 이루어졌고 이 도형은 곡선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사각형 밑변을 무한히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개념과 극한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적분의 정의인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그 시그마가 풀리는 경우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항함수들은 시그마가 풀립니다. 다항함수가 아니라
삼각함수라든가 로그함수라든가 이런 초월함수들은 시그마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 구적이 정이긴 하지만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겠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바로 발견한 게 바로 미분과 적분의 역연산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했더니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무한급수가 풀리지 않을 때 이 무한급수를 거꾸로 정적분으로 바꾸고 바꾼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무한급수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적분이 갖는 의미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한 걸 토대로 개념이 정립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적분이 사실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부정적분을 배워줘야만 되는지 그리고 부정적분을 배운 걸 토대로 어떤 무한급수의 계산을 정적분으로 바꾸고 바꾼 정적분은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원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수학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도형의 면적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있지? 원의 면적과 직사각형의 면적이구나. 그 직사각형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이 면적을 갖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그냥 유형별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뭐냐면 기성세대인 저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을 한마디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제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런 행태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9 개정 과정의 근본적인 목표 이 교육 과정 범위에서 20%를 축소한다는 것과 학생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목표라는 이 국가 전체의 학생들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연히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충실히 하셔야죠. 충실히 하시고 책도 많이 읽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의문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다가 말이죠. 엄마랑 팝콘을 사왔어요. 종이봉지에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더니 옥수수 봉지가 막 축축축 커지면서 그 안에서 팝콘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너무 신기했죠. 그때 엄마한테 물어보셨어요? 엄마, 저 조그만 봉지가 이렇게 커졌고 그 안에 옥수수가 있었는데 그게 팝콘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의문을 갖고 의문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질문할 대상이 부족하면 책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이 공부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가 어려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못했어요. 하지만 나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수학능력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평가하겠다는 데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2학년 범위부터 시험 범위면 2학년 범위부터 공부하시는 겁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수학 2가 시험 범위면 수학 2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학 1 따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연계 학생들 수학 1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학 2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적분 1에서 다뤘던 내용은 미적분 2에서 안 다루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학 선생도 미적분 2에서 미적분 1에서 다뤘던 평균값의 정리를 미적분 2에서도 당연히 가르치게 됩니다. 미적분 1에서 다루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관련돼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과정 평가는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 범위에 딱 맞춰서 최대한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의 한마디로 수학적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